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안전자산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영향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행 및 레저 부문을 지원할 것이며 이제 유럽 지역에서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WTI 유가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 대비 0.22% 상승한 배럴당 71.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참여 신청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간밤에 일단 전주도 했을 때도 네. 지금 미증시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도 코스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하락의 징조인가, 대폭락의 징조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하락해서 염려가 되는 시장이지만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저희가 시장 얘기 또 현재 주가 많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지금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가파른 물가 상승이 불편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인플레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골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금값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최종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8월부터 일평균 40만 배럴 증산할 예정입니다. 이로 FX는 미 소비 심리 지표 악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나스닥 관련 외신 저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It's very dangerous to invest in stocks and Bitcoin right now. Longtime bear David Tice warns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스톡스랑 비트코인, 주식과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월가의 유명 약세론자죠. 이제 데이비드 타이스가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S&P 500부터 대형 기술주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재차 강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시장은 미래 수익 측면에서 매우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부채를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국채 시장이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남겼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 시장은 위험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조금 궁금증이 많이 가는 그런 뉴스를 들고 와봤는데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나스닥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1.33% 빠진 14,4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변경을 해주셨어요, 마스터님. 변경이요? 처음 들었는데. 전에는 매수로 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의 일단 중요 포인트들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관점에서 14,540포인트랑 이 14,550포인트, 이 포인트를 좀 넘어주는 게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단기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14,550포인트가 상단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탈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 추세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현재 매도에 대한 팻말을 들었는데, 오늘 중요 포인트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540포인트나 이 14,550포인트 이 구간에서 다시금 저항선을 형성을 해준다라면 저는 다시금 재매도, 매도에 대한 추세를 가져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540포인트 그리고 550포인트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차트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맞습니다. 네, 차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움직임에 대한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금요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뭐 늘 항상 말씀을 에 대해서, 자, 7월 16일 날 12시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탈을 세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파월 의장 청문회 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에는 그렇게 급락세가 연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에 이렇게 연출됐다라는 거는 사실 선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약간 후반영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일단 좀 반등 포인트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현재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을 때 매물대 상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매물대가 뭐 760포인트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물량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게 매물대입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29.8%나 존재한 지금 이 매물대의 저항선이 가장 두텁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근 라인대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확대를 하면 할수록 매물대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우리가 상단에 대한 저항대라고 하죠. 매물대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14,730포인트부터 14,760포인트가 물론 이제 오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 또 다시금 저항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중심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550포인트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인 포인트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4,750포인트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대를 2차 매물대라고 판단을 하시고 1차 매물대는 14,550이니 550 라인대가 상단으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매수로 즉 추세로 판단하시고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오늘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현재 21선이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상의 이제 음봉 캔들이 마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일단은 오늘 이번 주에 대한 추세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최근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의 캔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캔들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 이탈이 됐을 때요, 여러분들 초반에는 다 지지를 해줬습니다. 21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의 21선이라는 것은 심리선이에요. 즉 심리선이 하단으로든 뭐 상단으로든 이탈이 나왔을 때
중기적인 추세가 저는 바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선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 수준에서 봤을 때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어떠한 캔들이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4월 29일 날짜 캔들부터 볼게요. 4월 9일 날짜에 캔들이 나왔던 건 십자 캔들이 형성이 됐었죠. 다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나왔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종가 기준입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이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21선과. 그러고 나서 종가가 끝났고, 최근 그러고 나서 하단으로 이탈이 세게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넘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연출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구간대에서 다시금 회복해줬을 때의 지지 구간에 대한 캔들이 중요한데, 6월 3일 날짜 한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21선과 61선 간의 크로스가 좀 만들어지면서 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계속 꼬리들이 나오고 있죠. 항상. 여기서도 그랬다시피 꼬리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꼬리들이 나오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지켜줬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려서 이제 최근 21선에 대한 지지 모습을 받는 거를 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됐기 때문에 현재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에 대한 마감 캔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마감 캔들이 21선 종가로 넘어주는 캔들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일단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월요일 날짜에 21선 캔들을 꼭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줬어요. 21선을 좀 지켜주고 아래 꼬리가 형성된, 즉 꼬리가 긴 캔들 음봉에 대한 모습으로 완성을 해준다라면 저는 내일이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구간대에서 14,750포인트, 760포인트까지 제가 1차 매물대로 좀 말씀을 드렸죠. 2차 매물대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다시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 다만 21선은 계속 지지를 해주지 않고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을 경우, 하단으로 종가가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1차 매물대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14,540부터 14,550포인트 반등을 넘어주게 된다라면 저는 단기적인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지만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 포인트 시점에서 저는 매도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선님께서 오늘 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14,550포인트,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4,75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 나스닥 관련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선님. 근데 시장 얘기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되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죠. 최근 있었던 이 파월 의장 청문회 보고에서 되게 뭔가 헷갈리는 듯한 네. 그런 것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저는 목요일 날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거든요. 네, 청문회 그때 보고. 나와주셨어야 했는데. 네, 그때 나왔으면 아쉽네요. 오히려 네. 안 됐었습니다. 네, 결과를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번역을 막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에서 상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인 그 날카로운 질문이 날카로운 나왔죠. 질문들이 되게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일단 최근 일어났던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완전 고용 이런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좀 나스닥인 만큼 이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목표가 있죠. 저 그렇죠? 완전 고용. 연준의 목표가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완전 고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좀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 보면,
상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물가도 못 잡고 현재 주택의 가격 상승세도 못 잡는데 네. 왜 일시적인 물가라고만 계속 일축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MBS 이제 주택 모기지 증권이라고 하죠. 아니, 채권. 네. 그래서 이것을 왜 계속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느냐. 지금 주택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MBS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준이 뭐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은행에서 1,200억 달러의 이제 채권을 좀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800억에 대한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고 400억의 MBS 모기지, 주택 이제 담보증권을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400원이면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비중에서 봤을 때는 큰 네. 비중은 아닌데 이것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지금 주택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그래서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요거를 좀 축소를 해야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오고 갔죠. 그래서 MBS 모기지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가장 중요한 건 네. 대답을 좀 회피해 버립니다. 아이고. 네, 대답을 회피해 버려요. 일시적 파월. 네, 일시적인 의장님께서. 파월이고 사실 저는 지금 파월 의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연준의 이중 책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가 안정의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 고용의 목표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동 시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더디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달러를 매입을 해주고 있는 거를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달러를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말에 시행이 되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더디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소했을 경우에는 사실 금융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성장이 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악재적인 이 현상들을 좀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준이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섣부르게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최근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뭐 기저효과, 뭐 네.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 그다음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물가 상승이 나왔지만 네. 우리가 일시적인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래가는 물가 상승이 계속 아니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일축을 했죠. 근데 시장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좀 깨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안정의 목표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2%가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이제 좀 상회를 하더라도 평균적인 2%의 물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야 추가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게 결과값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파르게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평균적인 물가 목표가 아니라고 계속 일축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미증시 조정이 좀 나왔던 이유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좀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저도 좀 생각을 하면 좀 웃긴 게 네. 최근 이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문회에서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인지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다만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일시적인 파월. 그죠. 일시적인 파월이라고 이제 네.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도 이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계속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파월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가에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도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가 물가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진짜가 아닌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현재 미증시도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도 저는 파월에 대한 이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물가가 지금 올랐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파르게 뭐 최근 이제 CPI 물가가 좀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 사실 이 공급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봤을 때 공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반대의 이제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용 인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오래 가기 마련인데 네. 사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최근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 급등이 사실 뭐 중고차가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라 네. 신차를 주문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나오니까 이거를 기다리자니 사실 중고차를 사자 해가지고 중고차의 수요가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CPI가 중고차 가격 급등세를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 이제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좀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더뎌지고 있는, 즉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물가보다는 완전 고용과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나 뭐 우리 한국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여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지고 긴축을 한다? 긴축을 해서 미증시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이 앞으로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미증시가 더 추가 상승을 할지, 15점을 경신을 할지, 아니면 다시 가파른 하락세가 연출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완전 고용의 목표죠. 네.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은 아직 회복세가 더디다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고요. 물가는 예상보다 강하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아직 회복세가 더딘데 이 파월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일시적이다라는 게 이제 뭔가 이런 스탠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한다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타이밍이 그죠? 안 맞는. 그죠? 타이밍이 오히려 안 맞죠. 지금은 네. 막 경제를 부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과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초점을 오히려 노동시장 쪽으로 맞춰야 하는 그렇죠. 게 노동시장에 맞네요.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은요, 과거 2013년이죠. 그때도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었죠. 그때도 어떠한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시도를 했냐면 물가 관련돼서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척도인 이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도 노동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더뎌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월은 이중 책무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나오죠.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즉 조기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회복세에 찬물을 부어서 노동시장이 회복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악재 요소는 네. 오히려 사실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노동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상당 기간 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되게 지금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눈치를 챘다. 아이고. 눈치를 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세를. 그죠? 이렇게 이제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방향성들은 아무래도 7월 29일과 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될지 종료가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좀 급락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계속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좀 서두에 좀 말씀드렸을 때 같이 이제 지표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일단 물가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에 대한 목표 CPI 헤드라인이 2%예요, 2%.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2%의 평균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봤을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개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평균적인 물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뭐 2%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인 2%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결국 일시적인 이 물가고 공급적인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이다 물가를 계속 일축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관련해서는 이제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은 경제 성장이 좀 더디고 있는 국면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그렇네요. 그래프를 봤을 때 20년도에 급락이 좀 나왔다가 경제활동 네. 참가율이 급락이 나왔다가 현재는 지금 회복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추세예요. 아직 반도 못 올라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반도 못 올라왔고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테이퍼링이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요. 네. 지금 사람들이 되게 의심을 하고 있죠. 미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제가 최근까지 보고 왔는데 한 1.28%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채 금리는요, 제가 10년 국채 금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0년 국채 금리는 경제 성장을 좀 반영을 하는 금리예요. 그래서 사실 향후에 이제 10년 후에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성장이 뭔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요새 시장이 상당히 좀 신기해요. 경제 성장이 오히려 또 가파르게 나오면 나올 것 때문에 테이퍼링, 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을 우려를 해서 증시가 빠지고 거기에 또 반대적인 현상,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지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미증시가 빠지고 참 신기하죠. 네, 그렇네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시장이 아이러니해요. 네. 근데 지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너무 커서 미증시가 조정이 한번 왔었고 네.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커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증시가 큰 하락을 야기하는 이런 조정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이제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7월 FOMC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상당히 커요. 거의 이제 GDP 1위입니다. 1위 네. 부채 비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지금은 펼칠 수가 없거든요.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상에서 국채가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800억 달러나 매입을 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이 좀 막히는 부분이 되고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만약에 못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미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폭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채무 이제 불이행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비관적인 얘기고요. 네.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부채 한도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내줘요.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 7월 31일 날에 과거에서 봤을 때 부채 유예에 대해서 기간을 늘릴지 말지 이 결정하는 난항을 겪으면요. 최근 미증시가 조정이 왔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 말에 이제 이번 주 말이 아니라 7월 달 말에 FOMC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난항을 겪으면요. 증시가 추가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요. 약간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약간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하락을 야기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재구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지 뭐 미증시라든지 재정비하는 기간이 그죠. 딱 재정비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네. 그때 이후에 뭐 7월 말에 FOMC의 또 완화적인 발언과 그다음에 31일 날에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늘려주게 된다라면 그때 다시 저점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성 트레이딩과 중장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건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려면 그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늘 좀 나스닥 이제 기술적인 분석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자면 14,550포인트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정말 길게 자세히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제 네. 고용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이 점이 고용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지금 저임금과 물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임금이 사실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가 관련해서 봤을 때 구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게 된다라면 사실 이 물가 압력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하는 데에서 물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주고 비싸게 주고 이제 샀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하죠.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이 생산자 물가를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도 오히려 더 높게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관련 이제 관련 이제 지표를 좀 갑자기 이제 준비하지 못했는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금 상승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된다라면 지금 9월 달에 모든 추가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구인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보다는 사실 기업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임금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인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보다는 알아서 이제 일자리로 복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임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임금에 대한 회복세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게 크게 악재적으로 좀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7월 말에 FOMC가 있고 부채 한도 기간을 정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이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5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일 관련 외신 들고 와 봤습니다. 제목은요. Three reasons why global oil price may never reach the $100 mark again. 이란 제목입니다. 네, 세 가지 이유죠. 세계 유가가 다시 100달러대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보면요.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국제 유가가 미국, 영국, 중국과 같은 경제 개방에 힘입어서 배럴당 30달러 이하에서 75달러에 육박하는 가격 인상을 겪으면서 크게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펙의 공급은 가격 현실화와 그리고 기록적으로 이렇게 높은 예비 용량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브렌트의 가치는 배럴당 80달러 정도로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할당량 증가 요구는 카르텔의 하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핵 협상이 성사되면 이란산 원유 배럴이 조만간 시장에 넘쳐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현재 석유 수요 예측도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가 아직 이렇게 나아지는 측면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는 2022년에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기사에 넣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맞선님과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5일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일은 현재 5.97% 빠진 67.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연이어서 들어주셨어요, 마스님. 네. 매도 자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목소리가 조금 슬퍼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오일이 하락한 게 잘 네. 이제 안정화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너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크루드 오일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네. 일단은 좀 자리값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68.50달러 선. 직전에 대한 지지 구간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이 구간대가 일단은 지금 뭐 많이 그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뭐 매도에 대한 진입 이제 뭐 시장 참여자죠. 매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도 기회를 안 주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은 되게 매도를 잡으실 것 같아요. 매도로 막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조금 진정하시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온다면 최소 이제 100틱에 대한 반등 구간으로 좀 보고 68.50달러 선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오히려 매도를 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68.50 매도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차트 잠시 좀 들여다보고 갈까요, 마스터님? 자, 일단은 일봉 차트부터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물론 이제 고가 라인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76.07달러 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하단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뭐 유가 레인지 폭을 한 예상을 좀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75달러 부근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마스터님. 그렇죠. 75달러가 일단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막 외신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브렌트 막 100달러 간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100달러까지는 힘들다고 분명 저는 말씀을 드렸고 75달러 선이 오히려 저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일단 좀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0틱 조금 올랐다가 박스권 형성하고 나서
하단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박스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펙 플러스 회의가 사실 3번이나 결렬이 되면서 시장의 원유, 즉 원유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었어요. 되게 불확실성이 좀 강했었죠. 근데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네. 지금 하단 이탈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에 밀집되어 있는 걸 보면요. 현재 이때는 사실 상승했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 뭐 5일선, 11선, 21선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좀 괴리가 벌어졌었어요. 항상 공간이 좀 벌어졌었는데 네. 지금 관점에서는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던 즉 이격이 간극이라고 하죠. 이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다가 우리가 최근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현재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요. 네. 밀집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이사이가 이제 좁혀졌다라는 거죠. 네. 그럼 좁혀진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매집 구간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이 매집 구간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상이 역배열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배열로 통상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기적인 추세가 매도에 대한 추세로 좀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뭐 앞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일본 캔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일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이 양봉이 이제 음봉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가장 중요한 캔들이 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크게 한번 연출된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고가와 저가, 뭐 중심가 이렇게 좀 잣대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의 잣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캔들이 돼버려요. 오늘이 점점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 대한 장대 음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래서 하단 이탈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는 생각을 하시고 매도 트레이딩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일선 부근이 현재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5일선 부근이 71달러 선 부근인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하겠지만 61선까지 이탈이 된다라면 저는 최소 못해도 60달러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점은 61선을 보셔라. 자, 61선을 보았을 때 현재 61선 가격선이 맞춰지는 부근이 68달러 선 부근입니다. 68달러 선 부근인데 오늘 음봉 캔들 마감했을 때 68달러 선 아래에서 끝나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뭐 60달러 선까지 열어두면서 단기적인 매도 트레이딩 전략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관점은요. 단기적인 대응 포인트는 68.50달러 선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차트 기술적 분석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선님께서 지금 역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추세로 좀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68.50달러 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또 시장 얘기로도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또 주말 동안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이제 합의가 났습니다. 드디어. 네, 너무 이제 힘들었죠. 합의가 났습니다. 네,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뭐 오펙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일주일 오늘도 동안 좀 아니네요. 많이 이러면서. 고생했어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한번 무릎을 이제 사우디나 뭐 러시아나 여기서 무릎을 한번 꿇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이제 왕자죠. 네. 왕자들이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는데 네. 관련 이제 오펙 합의 플러스 내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2022년 9월까지 즉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네. 매월 40만 배럴의 증산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감산 규모가 있잖아요. 일평균 58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지금 오게 된다라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수요에 맞춰서 이 증산을 좀 합의를 한 것 같고요. 2022년 5월부터 아랍사우디랑 뭐 회원국 일부 등 기중 생산량의 상향 조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완만한 합의가 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랍이 사실 감산공조 기한을 좀 연장하는 거는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아랍 쪽에서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생산 능력에 비해 아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생산 능력에 비해 감산 규모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8월까지는 내가 감산을 지켜주겠는데 네. 12월 달까지는 내가 못 지키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회의가 나왔던 내용이 네. 1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랍이 되게 여기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8월까지는 감산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3차로 인해서 3차까지 갔었죠. 그렇죠. 예, 결렬이 계속적으로 되고. 근데 이 부분에 장기전이었습니다. 대해서도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네. 이제 5월부터 어느 정도 이제 생산 능력에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증산을 해주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오일의 첫 번째 하락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게 앞으로 2022년까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공급량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이 단기적인 하락 요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오일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하락하는 국면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오일이 지금은 오히려 딱 안정화되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파른 하락세도 아니라 오히려 조금 60달러 선부터 해가지고 좀 레인지 폭을 좀 크게 예상을 하면 네. 70달러 선 이 평균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2020 내년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60달러부터 70달러에 대한 이 레인지 예상폭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드라이빙 시즌 수요도 있겠지만 외부 변수가 존재를 해요. 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어떤 거죠? 뭐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했었죠. 이란산. 뭐 이제 미국에서 이란이 경제 제재가 좀 핵 합의가 좀 되고 나서 경제 제재가 좀 풀리게 된다라면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이란산 공급이 좀 많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수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네. 델타 변이의 그렇죠. 얘기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이 좀 감소하게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이 아닌가, 재료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변수가 이제 존재하고 사실 이제 오일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제 좀 약간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트레이딩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단기적인 매도나 네. 중기적인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핵 합의가 지금 8월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자스크 항구를 통해 이제 석유 수출 재개가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만만의 자스크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일평균 35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수출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추가적으로 오히려 하락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네수엘라 제재도 해제가 된다라면 저는 뭐 오히려 좀 더 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가 됐을 경우 즉 수요가 이제 8, 9월 달에 뭐 우리가 많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국면에 들어서면은 사실 오일을 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나 뭐 기본적 시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나 오일은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이번 주 한 주 내내 편안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이슈들 속에서 맞선께서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하락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매도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톡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남자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KB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사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